지금부터 K-Bios Now and Tomorrow라는 주제로 기조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좌장 맡아주신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의 안현실 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 역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한국투자파트너스의 황만순 대표님,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주식회사의 이정규 대표님, 그리고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의 최윤희 선임연구원님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 패널 여러분들과 자장님 모시고 한국 바이오 산업 현재와 미래를 그리라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혹시 통역 수신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한국어는 채널 1번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영어는 2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좌장 맡아주신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소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 안현실입니다. 휴가 중에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세 분에 비해서 제가 복장이 좀 그렇지요. 양해 바랍니다. 바이오 산업의 오늘과 내일이 주제인데요. 먼저 기조 연설 대신에 이런 기조 자담회라는 기상천외한 창의적 발상을 해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세 분에 대한 소개는 이미 다 하셨고요. 그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본 기조 자담회는 바이오 산업의 핵심 생태계를 혁신 금융, 혁신 기업, 그리고 핵심 정책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살펴보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 경제를 하나의 복잡한 적응 시스템으로 보는 진화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금융을 기대의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은 실물 부문을 이끄는 기업가 정신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지퍼 슌페터 경제학자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핵심 생태계를 핵심 금융을 이끄는 쪽에서 바이오의 내일과 또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만순 한국파트너스 대표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한 7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자 파트너스 황만순입니다. 최근에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바이오 산업이 좀 위기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사실은 이제 더 오래됐지만 대략 한 20년 동안에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나 그런 얘기들 하고 앞으로 뭘 좀 했으면 좋을까. 예, 일단 투데이부터 좀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한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 기존에 있던 제약 기업들 말고 바이오 기업 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지금 대략 한 3,000개 이 정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많은 바이오 기업들 창업이 되고 있죠. 예전에 20년쯤 전에는 한 1,000억짜리 기술 이전이 하나 되면은 지상파 3사에서 그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방송 찍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올해만 해도 ABL 바이오 어프론트로 한 900억 들어갔는데 또 했구나 이런 정도로. 그래서 기술 이전 이런 것들, 그래서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 들고, 2005년도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2005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5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적자가 나고 매출이 나지 않는 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00여 개 가까운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최근에 보면 올해는 좀 올해 작년하지만 재작년 이렇게 하면 이제 전 산업 중에서 바이오 쪽에 이제 투자가 가장 많이 일어났었고요.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이 안동에 있던 거를 가르쳐준 데는 어디냐면 아스트라제네카가 가르쳐줬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CDMO, CMO 이런 거에 대해서 글로벌 역량도 보여줬고요. 진단 키트 가지고 조 단위 매출과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보여줬고, 치료제 분야, 셀트리온 예를 들면 과거에 셀트리온 분 계시면 죄송한데 과거에는 바이오시밀러 이런 거 하는 회사다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신약을 만들어내서 허가까지 받는 것들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백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이런 성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했던 것들 말고 지금 아쉬운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뭘 좀 더 해보면 좋을까. 근데 아까 그 우리 미국 바이오 협회장님이 말씀 아까 컬래버레이션 이런 거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 그냥 컬래버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뭉뚱그려서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 각 분야별로 컬래버레이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탁이고 요청이고 뭐 저도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우리 한국거래소 코스닥 이제 엑시 창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상장돼 있는 회사들도 조금 기업가 주가들 안 좋고 상장도 조금 덜 되는 것 같고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대한민국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대한민국 기업들 믿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하고 상장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국에 가 보니까 중국은 하이테크 산업들은 법인세율이 15%고 다른 기업들은 25% 이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뭐 바이오 그거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것들은 공매도 이런 것들 뭐 기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공매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 주력 산업이 될 만한 것들은 공매도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해 주면 어떨까 이런 제안 드리고요. 식약처 우리 진단 키트 마스크 백신 보면서 식약처가 성장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3,000개 기업들이 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식약처의 전문 인력들이 대폭 확대돼서 규제 기관이 아니라 성장의 동반자가 돼서 인력들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3,000개 기업들 쥐실험하고 개실험하고 사람 실험하려면 어딘가에서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산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셨는데 우리 소규모 조금씩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투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저 별리사 아닙니다. 별리사 아닌데 특허가 양적인 성장들은 우리 충분히 좀 된 것 같습니다. 출원하는 거 등록하는 거 된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좀 이따 이제 이정규 대표님 말씀하시겠지만 글로벌 기술이전 해보면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치 그게 다인 것 같은 그래서 질적 성장 그래서 예를 들면 앞으로의 특허는 뭐 출원 등록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프리젠트 오퍼레이션, FT 우리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그거에 대한 문화 이런 것도 확산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고 인력 뭐 중요하죠.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바이오 업계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사실 가장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 few 굿맨이 할 수 있는 소수 정예가 부가가치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요새 이제 반도체 인력들 많이 나오는데 뭐 반도체 좋지만 이런 고부가치 인력들을 장기적으로 키워나가는 것 했으면 좋겠고요. 그 장기적으로 키워나가는 것 같고 한국 사람 이제 성격 급하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학교에 연구소에 기업에 어떤 전문가들이 뭘 하고 있는지라도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서로가 컬래버레이션 할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투자 안 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도 사실은 투자 규모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일종의 마중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 뭐 산업통상자원부나 다른 정부에서 정부 연구비 줄 때 투자의 연계 과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면 민간 투자를 좀 더 유도하는데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M&A 얘기입니다. M&A. 우리가 코스닥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IPO만으로 엑시트하는 것들을 해서 M&A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M&A가 왜 안 되는지를 저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약간 거친 표현인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지분이 희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식 교환 방식의 M&A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근데 앞으로 아들한테 물려주지 말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속과 관련해서 M&A를 이러한 그래서 그런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줘서 M&A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M&A를 확대하는 그런 거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른 거 하나는 그거와는 또 별도로 회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마는 이사회 중심으로 회사가 돌아가는 회사 그래서 뭐 최대 주주 지분율이 뭐 어떻고 뭐 그런 거 말고 이사회 중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또 M&A도 자연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7분 발표하라고 그래서요. 지금 7분 딱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예, 황만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투자 기업 쪽으로 가볼까요? 우리 이정규 브릿지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실 텐데요. 요즘 사실 그 기업들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장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그래서 대기업도 그렇고 핵심 뭐 스타트업도 그렇고 뭐 지금 누가 망해도 아무 뭐 이렇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지금 대전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업이 바라보는 바이오의 오늘과 내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브릿지 바이오 이정규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신약을 직접 발굴은 요즘은 하고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땐 발굴하지 않고 학교나 연구소 혹은 다른 바이오벤처에 있던 그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도입을 해서 이제 글로벌 디벨롭을 하는, 그래서 이제 줄여서 말하면 NRDO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게 중개상이냐? 중개상 아닙니다. 임상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임상 과정에 엄청난 그 결정 포인트들이 있고, 이제 그것들을 결정하는 전문가 집단들의 이제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좀 다른 회사이고요. 이제 세 번째 바이오벤처입니다. 창업을 2000년도에 한 번 했고, 2008년도에 한 번 했고, 그리고 201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20년 동안 있으면서 확실한 거는 우수한 기초과학 역량이 이제 꾸준히 확보가 되고 있고, 특히 아이디어라든지 초기 단계 그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글로벌하게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 2, 3년 동안에 급속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바이오 섹터와 제약 섹터가 사실 인적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제약회사에서 연구하시던 분, 그러니까 기초용 디스커버리 쪽 분들이 나와서 창업을 하셨는데, 최근 1, 2년 동안은 사실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임상 개발 혹은 CMC 쪽, 약간 다운스트림이죠. 이런 섹터에,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바이오하고 제약 간의 이제 믹싱이 굉장히 활발해졌다. 그리고 산업을 인더스트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제 퍼스펙티브가 2010년까지는 사실은 뭐 국산화 쪽에 좀 중점이 두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2015년 한미의 연속적인 딜을 통해서 이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국산화보다는 이제 글로벌로 나가자. 여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데미지가 있는 게 뭐냐면 펀딩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국산화보다는 이제 글로벌로 나갔기 때문에 바이오 벤처들이 처음 그 임상 개발하는 사이트가 한국보다는 지금 미국 쪽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식약처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은 식약처는 됐고요. 미국 가는. 그래서 이게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일단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혁신 신약 라이센싱 아웃을 했던 거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바이오벤처 특히 이제 바이오텍들이 아주 일관되게 꾸준하게 글로벌 딜을 뭐 사이즈가 크든 작든 한 나라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중국이 있다 그러지만 중국은 대부분은 인바운드 딜이지 아웃바운드 딜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특기할 거는 과학, 산업, 자본 요 세 개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 굉장히 연결이 탄탄하게 되고 있다. 어떤 섹터를 보면 사실 과학과 산업은 굉장히 밀접하지만 자본시장과는 그렇게 밀접하지 않은 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산업에서 뭐 펀딩을 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과학과 산업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이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연결고리가 상당 부분 많이 완료가 되었다. 이거는 정말 괄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나? 우리 황만순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써져 있지만 첫째 굉장히 시급한 게 사실 특허입니다. 특히 한국의 그 산학협력단 쪽에 있는 특허를 보면 사실은 원더풀 사이언스의 정말 그 자비로운 특허입니다. 이 자비로운 특허가 뭐냐면 남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가르쳐주고 본인은 별로 실속이 없는 특허. 아주 대표적인 경우들이 뭐 정부과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잘라서 내는 특허, 살라미 특허라 그러죠. 살라미 특허는 정말 인류에는 정말 훌륭한 홍익 인간을 발휘하는 거지만 사실 본인의 권리를 프로텍션한다는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산단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첫째 과제 평가를 할 때 정말 특허 숫자를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사례를 하나 갖다 드리면 4년 전에 이제 바이오 센츄리라는 곳에서 조사한 건데 칭화대가 1년에 바이오텍 특허를 14,000개를 냅니다. 자, 서울대가 대략 그보다는 좀 적지만 꽤 내는데 스탠포드를 몇 개 내느냐? 그 당시 시점 보니까 140개 냅니다. 왜 140개를 내냐? 특허를 내더라도 이게 프로텍션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 투자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필요한 경우는 정부 연구비 대신 직접 연구비를 대고 충분히 데이터가 머추어됐을 때 머추어한 특허를 내기 때문에 특허 숫자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향후 10년까지의 우리의 그 바이오텍 섹터의 발전을 본다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뭐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요. M&A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텍 창업수가 너무 많습니다. 탤런트 풀에 비해서 굉장히 쪼개져 있고 각각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 사이즈가 정말 글로벌 컴피티션을 할 만한 사이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은 노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바이오텍 회사들이 IPO가 돼 있고 뭐 시가 한 빌리언 정도 된다 그러면 인원이 한 500에서 1000명 단위입니다. 생산 없고 임상 쪽만 있어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황만순 대표님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행사 주최 측에서 좀 세게 말해야지 언론에 잘 먹는다고 해서 제가 뭐 제 마음은 아니지만 일부러 세게 해봅니다. 만약에 바이오텍 회사가 하이텍 회사가 자식한테 회사를 물려준다면 그게 하이텍 플러스 정말 그 구닥다리 그 거버넌스죠. 그래서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 지분율 중심의 경영 개념을 저기 써진 대로 혁파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개선의 여지가 아니고 혁파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초기 여기 이제 우리 바이오텍 인더스트리의 초창기 멤버분들 정말 많으신데 평생 연구를 하시다가 창업을 하셨고 회사가 발전하면서 생산을 하고 인원이 1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 사이즈의 경영을 잘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잘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노력보다는 차라리 이미 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드리는 게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지분율입니다. IPO 할 때 뭐 창구 지도를 하죠, 그죠? 창구 지도를 하는데 그 부분부터 빨리 혁파가 돼야 되고 투자가도 경영 지분율이 낮다 그러면 경영권이 불안하다고 해서 잘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물고 물리는 건데 경영권의 개념 부분이 지분율 베이스가 아니고 이사회 중심으로 가는 게 기술의 문제보다는 지금은 이제 경영의 문제로 인더스트리가 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질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발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을 일으키는 최고의 알고리즘, 최고의 플랫폼은 시장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시장의 지원자, 촉진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혁신 정책 관점에서 보는 바이오의 오늘과 내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 최윤희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산업연구원 최윤희입니다. 저는 주로 바이오 산업 정책 연구를 20여 년간 해왔습니다. 뭐 오늘 앞에서 이제 여러 발제자들이 사실 말씀하셔가지고 한국 바이오 산업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컸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라고 우리 한국 정부도 발표를 했고 오늘 오셨던 리투아니아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에서 다 바이오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선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이오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에 뭐 이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세계 바이오 시장은 연평균 뭐 그게 컨설팅 펌이나 이제 전망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희 산업연구원을 포함해서 연평균 한 7% 이상 성장할 거고 어떤 아주 적극적인 곳에서는 13% 이상 성장해서 2030년이 되면 1조 달러 또는 2조 달러 이상의 시장이 있을 거다. 그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성장 동력으로 키우려고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 바이오 산업 컸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게 투자를 했고요. 한국 정부가 투자한 처음은 아까 황만순 대표께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해가 2005년이라고 하셨지만 1994년에 한국은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바이오 분야의 정부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2020년, 2021년까지 연평균 바이오 분야의 정부의 투자는 17%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 덕분에 앞서 여러 발제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특허 경쟁력도 높아졌고요. 기술 수출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13조 원 이상 수출했는데 이거는 2020년 대비 21% 이상 성장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 수출이 있었고 산업도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과 육성 기본계획 처음 만들어진 94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 기준 연평균 성장률 19.4%, 수출 기준 22%. 여기에 더해서 앞서 고한승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수출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신약을 못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제너릭만 만들던 나라에서 34호 신약까지 나왔고요. 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벤처기업이 뭐 통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2,500개 또는 바이오 기업 전체는 3,000개 이렇게 어마어마한 OECD 통계에서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여러 환경 변화로 대기업들이 많은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한국 바이오 산업의 현재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만족하는가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만족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는 도약해야 합니다. 왜냐? 앞서 얘기하신 대로 질적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특허뿐만 아니라 기업, 양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빠르게 성장했고 물론 생산 경쟁력도 연평균 성장률은 매우 크지만 그 총액은 해외의 주요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이오 산업 또는 바이오 헬스 산업 이게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가능성은 있다. 이 앞쪽이나 이 앞에 연자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경쟁력을 확보해 오는데 민관이 노력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력 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장표에 보시듯이 현재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대개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을 보시면 전부 150조, 200조 생산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얼마나 하느냐? 이것도 물론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바이오 협회에서 통계에 의하면 2020년 기준 17.4조 원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산업이 23조 원쯤 됩니다. 같은 해 생산 금액이. 여기에 이제 기술 수출 13조까지 합쳐도 30조 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 되려면 5배나 10배 이상 퀀텀 점프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이제 기업 관점에서도 글로벌 100대 제약 기업 안에 한국 기업 딱 2개 들어가 있는데 녹십자와 유한양행이고 90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중견 제약 기업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작은 기업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럼 이걸 돌파해서 이제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서 협회 이게 이제 바이오 산업이 우리 한국 경제의 실물 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으려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2가지입니다. 일단 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기업이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 주도의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된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지금까지도 많이 됐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민간 투자 부분에 촉진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R&D나 생산, 가치사슬 전반의 민간 투자 확대가 촉진돼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정부 투자에서 바이오 분야의 비중은 사실 우리나라 정부, 한국 정부 투자에서 바이오 분야 투자 비중은 사실 최고입니다. 지금 6T, 우리가 소위 말하는 6T라고 하죠. BT, IT, NT, ET, CT, ST. 그 중에 BT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정부 투자만 말했을 때 20%입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3조 7천억 원 정도가 정부에서 투자되고 있어요. 바이오에. 그리고 IT 분야의 정부 투자는 한 3조 5천 정도로 바이오 분야가 1위입니다. 근데 한편 IT 분야는 민간 기업의 투자가 그거의 9배를 투자합니다.
근데 바이오 분야는 민간 기업에서 투자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 투자 약간 높긴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정부가 할 만한 몫은 어느 정도 지금 그러니까 GDP 대비로 봤을 땐 한계에 도달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제 민간이 활성화할 수 있는 민간이 투자 활성화돼야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같이 글로벌 대기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바이오 업계에는 그 정도의 글로벌 기업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로 IT 정도의 민간 투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임상 3상이 지금 아까 임상 1상 2상에서 기술 수출에 굉장히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실물 경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임상 3상과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에선 대기업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으로 지금 그러니까 평가되고 있는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민관 협력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미 정책적으로 많이 제안이 됐던 메가 펀드 같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셨지만 제가 좀 시간이 없었거든요.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창업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서 얘기하셨듯이 진짜 질 높은 창업이냐, 그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중견 기업으로 클 수 있느냐, 이게 저희 우리나라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하신 출구 전략, 그리고 기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뭐 M&A 많은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더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기업이 중요하다. 기업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커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기업 중심으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와 계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계신데 한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책은 사실 그렇게 아주 실패는 아닙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효율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래서 정책 효율성 부분에서 세계 주요국 한 50개국 정도를 평가할 때 항상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저도 정책 연구자로서 고민해 보면 지금까지 너무 공급 중심의 연구개발 정책만 했던 것이 아닌가. 물론 연구개발 정책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할 여력이 민간 시장에 없었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보완할 정부의 역할이 필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 공급 정책과 함께 시장 정책, 기업 정책, 앞서 이 기업 성장을 위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가야 한다. M&A 오늘 말씀에 나온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바이오는 가격 통제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 정책, 인허가 정책 앞서 이제 식약처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정책들이 R&D 기술 경쟁력 공급 정책과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범부처 이 정책 협력 거버넌스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도 뭐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 앞서 연자들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국이 2021년 국가 바이오 분야 투자가 8조쯤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을 8조쯤 되는 지출에서 4조 정도 절반을 공공 부분 즉 대학과 연구소가 쓰고 있고요. 4조 정도를 민간 기업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뭘까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에서의 절반씩 지출할 때 그들의 협력은 시너지가 나야 한다는 거죠. 한쪽만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 세부 정책 과제를 제안하면서 하여튼 정책 효율성을 제고를 하는 시점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거는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발제하고 역순으로 우리 지금 최 박사님이 지금 발제를 끝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그 발표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정책 효율성이 낮다. 그다음에 정책 여러 가지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바이오 산업이 아직 주력 산업이 아니다. 뭐 이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종합해 보면 지금 정보통신 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정보통신부라는 어떤 그 중심을 잡는 부처가 플랫폼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바이오 산업 전담 부처를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한국공학한림원이라든지 이런 유력 단체들에서 계속 제안이 되고 있거든요.
최 박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질문이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 그룹에서 그 정부 부처에 대한 제안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관련 보고서도 썼고요. 근데 현재 이제 바이오 전담 부처를 만드는 거는 행정 비용이 너무 크게 들고 이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는 저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일단 제약바이오협회 등의 협회들에서 얘기하는 뭐 민관 협의체라는 이름의 이제 뭐 그게 위원회가 될지 뭐 이제 여러 개가 됐지만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위원회 활동을 여러 번 해봐서 느끼는 건데 위원회에서 내는 제안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책을 조정하는 데는. 그래서 더 바람직하게는 부처 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R&D 전담 부처인 과기부나 오늘 산업부나 또는 복지부나 이런 복지 정책 같은 것, 약가나 인허가 정책까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장관 협의체, 관계장관 회의라든가 이런 식의 구조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우리 이정규 대표님께 드릴게요. 아까 지분율에 연연하는 어떤 컬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근데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지분율에 연연하지 않고 경영권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보호를 받으면서 어떤 혁신에 이렇게 전념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아까 혁파라고 말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 세게 말을 해보면 이제 경영권이라는 게 권리냐 의무냐. 이제 예를 들면은 주식회사 제도상으로 보면 사실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거든요. 특히 이제 경영진의 그리고 이제 주주들의 이제 권리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경영권이라는 컨셉이 지분율과 실제 경영을 하는 그 행위 자체, 거기가 지금 아주 밀접하게 바인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효율적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배 구조가 절대적인 답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외부 투자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바이오텍 산업에서 과연 국내에 표준화되어 있는 거버넌스 프랙티스가 이 산업에도 효율적이냐라는 걸 따져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안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이사회 중심 그리고 그 이사회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좀 강력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결국 그렇게 하려면 이 롱텀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한 이 바이오텍 산업에 롱 온리 펀드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다면 정말 정부에서 연금이든지 기금들을 통해서 섹터 좀 전문성이 있는 롱 온리 펀드들을 몇 개를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제안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정치화되지 않고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고요. 혹시 차등 의결권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황만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 코스닥 말씀을 하셨는데 이 코스피와 달리 확실히 이렇게 미래 시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뭐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뭔가 좀 분리 독립해서 미국의 나스닥처럼 이렇게 가야 뭔가 좀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굉장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견이든지 이게 100대 빵은 없고 결국은 이제 51대 49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코스닥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 저도 많이 들었고 그들의 의견이 일부 타당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이제 거래소에 직접 계신 분들 만나보니까 코스닥을 분리하면 재정 독립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명분이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재정이 어떻게 서포트된 구도 내에서 코스닥을 독립시킬 건지 그거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묶어서 그러니까 재정 독립도 하게 뭔가 근거를 주면서 코스닥 독립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럴 때는 예스인데 그냥 현재 상태로는 안 예스인 것 같고요. 또 아까 차등 의결권은 저희 투자자들 그거 안 좋아할 것 같잖아요. 전 좋아합니다. 특히 성장 산업일수록
지분율이 끊임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예. 10년, 20년씩 돈 투입해가야지 나중에 무슨 결과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지분율은 끊임없이 낮아지고 있고 근데 예. 그걸 가지고 일반적인 지분율 방식으로 한다라는 것과 사실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차등의 길건도 아까 제가 공매도 한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모든 산업에 할 수 없으면 예. 뭐 성장 산업,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고 오래 걸리는 거에 한해서는 뭐 차등의 결권, 공매도 제한 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최윤희 박사 발제 내용에 보면 메가펀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이제 핵심 금융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모태펀드라고 있지만 이거는 관주도잖아요. 이렇게 정부에서 세금을 부어서. 근데 민간 제도권에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카드든 이런 제도권의 금융이 뭔가 핵심 금융으로 가는 어떤 민간 모태펀드를 만들면 메가펀드 역할을 하면서 좀 더 핵심 금융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겠느냐는 또 제안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황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민간 일단 메가펀드와 관련해서 사실은 1조 원 얘기들 하는데 현실성이 사실은 조금 떨어집니다. 1조 원을 모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민간에서 하는 모태펀드 그것도 사실은 좋은 의견인데 실제로 그게 구현 가능할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디 가서 메가펀드 만들지 말자는 얘기도 안 하고 민간 모태도 얘기 안 해서 어찌 됐든지 간에 1조 원이 아니면 5천억이고 5천억이 아니면 3천억짜리라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또 한국 사람 특유의 돌파구를 뚫을 것 같아서 저는 뭐 메가펀드이든 아까 민간 모태든 간에 그것들을 누군가가 추진해서 일정 부분까지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던지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뭐 바이오 산업 이런 규제 핵파를 하겠다고 매번 약속을 해왔지만 다 거짓말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요? 이 세 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도 출렁거린다는데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 규제 개혁을 제대로 할까요? 우리 이정기 대표님,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짧은 시기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우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황만순 대표님 이야기하셨던 규제 개혁이 아니고 식약처 강화 그 부분만 잘하시면 뭐 다른 모든 규제 개혁 안 돼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하시는 분이 잘 알아야지 규제를 하는데 지금 예. 식약처의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새로운 거를 스타디를 해서 좋은 규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식약처 강화. 오케이. 그 아까 황 대표님께서도 발제해서 그 식약처의 전문 인력을 확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문 인력을 확대해서 뭐 규제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은 이 바이오 산업협회 쪽에 그 계시는 분들 중에 비즈니스를 아시는 분들, 그다음에 황만순 대표님처럼 이런 바이오 쪽에 금융 쪽을 아시는 분들이 식약처를 접수하는 게 훨씬 빠른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접수는 못 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우리 거짓말 안 하는 거 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식약처 인력 전문 인력 100명 확대. 그러면 거짓말 아닐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올해 안에 알겠습니다. 100명. 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자, 오늘 기조자담회를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역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 그걸 이분들은 동결 사건이라 그러거든요. 프로전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 바이오 산업을 보면은 뭔가 굉장히 꿈틀거리고 뭔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도기 전환기에서 뭔가 동결 사건 같은 것들이 엿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실험이었구나, 의미 있는 핵심이었구나, 의미 있는 도전이었구나 하는 게 나중에 이제 평가가 될 텐데요. 저는 이게 지금 한국 바이오 산업이 시장과 기업을 통해서 그 강력하게 보내는 어떤 그 성장에 대한 신호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와 사회, 우리 국민은 여기에 화답을 해야 될 순간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 반도체만으로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미래의 문을 여는 진짜 트리거는 다른 데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차 산업혁명이 나중에 본궤도에 올라서게 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그 위에
바이오 산업이 우뚝 선 그런 모습을 목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기조 자담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열띤 토론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날 것으로 오고 가는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 좀 더 편안하게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 한국 바이오산업 현재와 미래를 그리다라는 제목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것으로 BIX 2022 첫 번째 세션 모두 마무리 짓겠고요. 저희 10분 정도 휴식한 후에 저희 시간 좀 다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랜드 볼륨 전문 세션 첫 번째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 어디까지 왔니 그랜드 볼륨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0분부터 5분 안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11시 20분부터 전문 세션 첫 번째 진행될 예정이고요. 동시에 3층 컨퍼런스 룸에도 세션이 진행됩니다. 307호에서도 동시 세션 진행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문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